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와이드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뉴스 와이드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즘 대부분의 언론의 일면을 장식하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문제, 또 여러 가지 도어 스태핑과 관련돼서 발언했던 내용들이 계속 화제가 좀 되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전 정권 장관 중에 훌륭한 사람을 봤나라는 언급을 좀 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낙마한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흠결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 기자들이 그 문제를 좀 질문을 했는데 이런 대답을 좀 했고요. 과거 이 전 정권과 비교하는 말들을 수없이 좀 해왔습니다. 탈원전 얘기도 있었고요. 또 인사 논란도 얘기도 있었고요.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해서도 늘 문재인 정부와 좀 비교하는 화법을 좀 보였습니다. 자, 왜 이런 화법을 보이시는지, 이런 화법을 보이시는 것이 지지율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출근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송영열 후보자라든지 박순애 부총리 또 김승인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실 인사라든지 뭐 그런 인사 실패라는 그럼 지적을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보다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인사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질이나 이런 것들. 네, 뭔가 과거 도어 스태핑 할 때와는 좀 다르다라는 인상을 받으셨나요? 저는 좀 그렇게 받았는데 저만 예민하게 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오늘은 조금 기자들 질문에 언짢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끝냈고요. 그리고 서둘러 질문을 끝내고 답변을 끝내고 다른 기자에게 또 질문을 했는데 그 기자 역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니까 짧게 답변하고 이제 서둘러서 들어가시는 엘리베이터 타러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김병민 위원장님, 예. 뭐 옆에서 대통령님 많이 모셨으니까요. 오늘 좀 심기가 불편했죠. 좀 답답한 감정을 토로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예. 인사 문제에 있어서 최근에 많은 지지율 하락에 대한 원인을 또 꼽지 않습니까? 예. 이제 내각이 이제 출범을 하고 전체적인 내각 진영들이 다 구성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연이은 낙마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잘 받쳐지지 않는다 이런 답답함도 있을 겁니다. 예. 물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보시기에 도덕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도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비판적인 질문, 기자는 결국 국민을 대신해서 묻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수용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마 오늘 아침에는 계속 켜켜이 쌓여져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니까 다소 답답했던 마음들을 표현하는 모습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고 예. 오늘 아침 같은 도어 스태핑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도로 끊고 아마 조금 더 정돈이 된 뒤에 나중에 이제 인사는 계속 이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예. 추가로 좀 답변을 미뤄도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오늘 아침 도어 스태핑에 대통령이 보여준 여러 가지 화법이라든지 아니면 말의 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뒤늦게 이제 좀 해명을 했죠. 뭐 지금 김병민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런 쪽입니다. 좀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다. 이제 이런 쪽의 해명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또 사회부총리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할 때도 그런 부분이 표출이 됐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임명장 박순애 국무위원회 이왕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보함 대통령 윤석열. 뭐 임명이 늦어져가지고 언론에 뭐 또 야당에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소신껏 잘 하십시오. 예, 됐습니다. 네, 어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낙마를 했지만 자진 사퇴를 했지만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그대로 임명이 강행됐습니다. 합참의장도 그대로 임명이 됐고요. 공정거래위원장도 그대로 임명이 강행이 됐습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과 또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
소신껏 일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왜 자꾸 공격하세요? 공격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 뭐 야당이 하는 거야 뭐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근데 언론은 이제 사실은 공격이 아니고 검증이죠, 검증. 예. 언론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합참의장으로 대통령께서 지명을 했고 예. 지명된 이 고위공직자들, 이 공익을 대변해야 될 이분들에 대해서 언론이 국민을 대신해서 검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검증은 전부 절차와 과정 또 팩트에 따라서 예. 검증을 하는 것인데 이 정당한 언론의 검증을 공격으로 대통령께서 인식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저는 위험한 판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론의 건전한 그리고 정당한 문제 제기, 예. 또 국민들의 어떤 평균적인 공익을 대변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공격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한다면 예. 저는 과연 이 떨어지고 있는 이 지지율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백발양보해서 야당은 뭐 공격이라 뭐 인정을 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언론의 이 검증을 공격으로 하는 것은 저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인식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오늘 대통령이 말씀하시니까 과거 정권과 좀 비교해봐라. 이렇게 훌륭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자질 면에서란 능력 면에서 한번 과거 전 정권과 좀 비교해보라는 말을 이제 꺼내셨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때 낙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한 뭐 3명? 3명 정도 예. 낙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과 예. 비교했을 때 낙마 사유라든지 그런 걸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현 윤석열 정부 초기 1기 내각에서 이게 지금 낙마한 분들이 능력은 출중한데 너무 사소한 이유로 이렇게 낙마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좋습니다. 비교해.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세계 경제가 다 어렵다. 그래서 근본적 대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지금 언론과 야당이 부실 인사에 대한 부실 검증, 또 예. 부실 인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전 정부하고 비교를 해봐라. 또 이렇게 말씀을 예. 하시고 또 어떤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면서 전 정부가 5년 동안 바보짓을 했다. 이렇게 또 비교를 하시고 또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또 국정운영 지지율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현황과 어떤 이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자세와 태도라는 것이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예.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백발양보해서 맞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은 어떤 미래 희망 또는 국가 경영에 대한 능력을 대통령께서 보여주시기를 윤석열의 정치, 윤석열의 국가 경영 능력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제 남 탓으로 들리고 예. 이런 것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뭐 다른 두 분도 좀 제가 여쭤봐야 되는데 일단 좀 궁금하니까 제가 우리 김병민 위원장께 다시 좀 묻죠. 왜 전 정권과 자꾸 비교하는 화법을 쓰시는 거예요? 일단은 도어 스태핑 과정 속에서도 기자들이 질문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새 정부의 출범이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도 인사 문제가 여러 논란이 된 바가 있었고 새 그때도 정부 언론과 야당은 비판을 많이 비판을 했잖아요.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은 방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지난 정권에 관한 얘기들이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대답으로 나오는 상황들이 일단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집권하게 된 초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내각계 진용을 다 구성하고 나서 그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난 다음 여기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해도 늦지 않을 텐데 시작하는 지점부터 여기에 대한 협조가 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됐던 부분들이 답답함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 정권 오늘 이제 그 임명장을 수여했던 과정들에 대한 기시감이 좀 드는 내용이 있는데요.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윤의 교육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할 때 청문회에서 많이 시달린 사람이 일을 잘한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농담 삼아 얘기, 농담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꽤나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임명하게 되는 인식 속에서 그런 방식들을
쏟아내고 난 다음 또 여러 논란의 구설수가 된 적이 있는데 그때를 살짝 틀어서 얘기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있게 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언급들을 꺼내게 되더라고요. 예. 물론 대통령이 보시기에도 아마 도덕적으로 또 국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위기 상황 속에서 한 번쯤 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 속에서 나온 얘기이니만큼 지금 있게 되는 국민적 그런 여론들을 충분히 잘 감안하면서 다음 행보들을 이어갈 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문회에서 혹독하게 이 좀 지적을 받고 단련되면 실제 임명되고 난 이후에 일을 잘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대통령은 좀 인식하고 있는 거. 글쎄요,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잘못된 일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기준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마다 좀 다를 겁니다. 근데 지금 보여지고 있는 내용 속에서 김승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중앙선관위로부터 수사 의뢰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거 조국 전 장관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해 봤을 때 수사가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라고 임명을 강행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문재인 정부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됐죠.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수사 의뢰가 들어갔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을 구할 일이라면 아주 자연스럽게 자진 사퇴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전 정권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오히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있는 거다. 메시지를 내고 싶었을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훨씬 더 엄격하고 새롭게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더 발전될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유권자와 국민들의 눈높이를 기대하게 된다면 전 정부와의 비교보다는 앞으로 더 잘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정부와 자꾸 이 비교하는 화법을 놓고서 왜 그런지 또 그런 것에 대한 정치적 실익은 또 있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얻는 게 많은 것인지 잃는 게 많은 것인지 아마 이 패널 분들도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이 과거 정권과 비교했던 얘기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 얘기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은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은 비교가 전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다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에서 전 정부 인사 중에 훌륭한 사람 아니냐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생각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전 정부 인사인데 전 정부 인사 중에 훌륭한 사람 봤냐는 얘기는 자기 모순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욕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검찰총장 하신 고위급 인사 아닌가요? 자기가 자기를 디스하신 거 아닙니까? 어제도 사실 패널로 나왔던 박영진 교수가 이제 저 말씀을 했어요. 과거 정부에서 임명됐던 사람들과 현 정부에서 임명되는 사람들의 뭐 실력이라든지 자질을 비교해 봐라. 어디가 더 뛰어난지 뭐 이런 말씀하실 때 이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 정부에서 고위직에 오른 사람이기 때문에 셀프 디스다 이런 얘기를 어제 박영진 교수도 했는데 오늘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박준일, 이 대통령의 오늘 얘기는 뭐 낙마했던 다른 분들 또는 내각에 참여했던 다른 분들에 비해서 현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결코 뛰어나면 뛰어났지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야당은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셀프 디스다 이렇게 이제 끌어들인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맞는 프레임인가요? 글쎄요, 뭐 셀프 디스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물론 이제 대통령이 당신이 한 인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지금 내각이 적재적소에 예. 전문가들을 썼기 때문에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사건건 뭔가 이게 이제 국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평가가 나오면 자꾸 전 정부하고 비교를 하는데 예. 전 정부하고 비교해서 뭐 전 정부도 그렇게 했는데 내지는 전 정부보다는 나은데 그게 과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책임에 대한 뭐랄까요 좀 면피가 되나요? 예. 저는 자꾸 그런 화법을 구사하는 게 결국 그냥 지난 정부 탓하고 지난 정부의 문제 책임을 돌리고 결국엔 남 탓하고 핑계대는
근데 그런 모습으로밖에 비치지 않을 것 같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난 정부보다 솔직히 나은 건 뭡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지난 정부 1기 내각에서도 3분이 낙마했고 지금까지 3분이 낙마했단 말이죠. 낙마 사유를 보면 결코 이 정부가 뭐 억울하다거나 야당이나 언론의 부당한 공격 때문에 후보자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낙마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와 하자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근데 지금 국회가 정상화됐는데 며칠 기다렸다가 특히 이제 논란이 되는 지금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 인사청문회를 좀 거치면서 국민 여론도 살피면서 임명에도 늦지 않는데 국회가 정상화되는 날 그냥 임명해 버렸어요. 청문회도 없이. 그리고 나서 임명장 주면서 언론 야당 공격받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 아니 무슨 공격을 받았습니까? 청문회장에 나가가지고 진짜 야당 의원들한테 시달리고 언론에 시달리는 것도 아니고 의혹 제기된 거에 대해서 입국 다물고 지금까지 버티다가 임명된 거잖아요. 게다가 지금 그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 언론이나 야당이 평가하는 것을 마치 부당한 공격인 것처럼 저렇게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저는 조금의 이제 그 자기 성찰이나 혹은 국민들에게 좀 송구한 마음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기자들의 그런 질문도 거듭된 인사 실패의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한다면 조금은 어쨌든 국민들 앞에 좀 송구한 모습, 겸허한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상식적이라고 보는데 그거를 지난 정부하고 비교해봐라는 식으로 받아치는 것은 너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만의 어떤 주관 내지는 더 좀 제가 심하게 얘기하자면 독선에 빠져들고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제 어제 임명이 좀 됐습니다. 근데 그 여진이 오늘까지도 조금 더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과거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대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의 과거 음주운전 경력에 대해서 했던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 더해져서 자꾸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직접 들어보고요. 박홍근 의원의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또 뭐요? 아니, 법을 강화했는데도 음주운전이 아직 기승이에요. 음주운전 그거 완전 살인행위 아니에요? 음주운전 전과야말로 악질 중 악질이죠. 그런데 최근 5년간 재범 비중이 45%를 넘는데요. 이거 경각심을 키우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겠는데요? 운전면허 정지 이후 결격 기간을 늘리는 건 어떨까요? 면허 재취득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자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이니까요. 오케이, 빠르게 가죠. 후보님께 보고 드릴까요? 후보님, 추진할까요? 오케이, 빠르게 가! 그리고 대통령 출마도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청문회도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내내 국민 간보기만 하다 악수를 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사실상 예비 살인이라고 비판한 것은 바로 윤 대통령 자신입니다. 그러나 결국 만취 음주운전 전력자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사회부총리자 교육부 장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취임 52일 만에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도덕성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실 민주당도 이런 얘기할 처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이 지금 당대표에 나오기로 거의 마음이 굳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민주당이 음주운전 과거 경력이 있는 박순애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딱히 대놓고 비판할 처지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건 그거고. 자, 이 윤석열 대통령 또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만들었던 이른바 짧은 영상, 쇼츠 영상. 자, 이게 이렇게 발목을 잡는 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장 교수님, 이 문제는 일단 대통령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이제 이쯤에서 좀 정리는 돼야 될 것 같은데 두고두고 윤석열 정부의 짐이 될 것이다,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자, 근데 이제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이미 임명을 했기 때문에. 자,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저러한 부적절한 인사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국민적인 의견, 그리고 언론의 의견을 대통령께 좀 전달하고 싶어 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좀 부적절한 인사였다라고 거듭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대통령께서 박순애 장관에 대해서 임명을 하시면서 언론 야당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과오가 있지 않았느냐, 논란이 많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일을 더 정말 열심히 해서 과거의 잘못을 좀 갚아라.
이런 식으로 좀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도어 스태핑에서도 대통령의 저러한 말과 행동은 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감정을 나타낸다라는 것, 그리고 노기를 나타낸다라는 것, 나는 마음이 되게 불편해, 기자들 질문 마음에 안 들어, 이러한 인식을 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 또 하나 문제 삼고 싶은 거는 전 정부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훌륭한 장관 받느냐? 이거는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인식의 기준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생각과 판단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의 인사가 더 우려스럽다, 걱정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는 대통령께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대통령께서 지지율 신경 안 쓰겠다? 나 국민만 바라보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연 이러한 오늘 말과 행동이 국민만 바라보는 행동인지 상당히 되묻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께서 처음 정치를 시작하셨을 때 한 말씀과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로 되돌아가서 나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겠다. 예. 공정과 정의와 상식을 이 나라에 대한민국에 다시 되돌려놓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 속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잘 못되기 위해서 어떤 악담을 퍼붓는 차원에서 이런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음부터 더 잘하라는 응원의 차원에서 또 반면 교사의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쓴 고언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언론과 야당의 이런 얘기를 잘 귀담아 듣고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달라. 뭐 그런 맥락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네 분 모두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좀 다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할 얘기는 해야죠. 민주당 얘기 잠깐 그래서 박홍근 우리 비대위원장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누가 누구에게 뭐라 탓할 일일까요? 뭐 똑같은 이재명 의원이 지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양당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예. 서로 입장 바꿔 좀 생각을 해봐라. 박홍근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인사에 대한 원칙과 임명 강행을 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 자신들도 이재명 의원이 과거에 음주운전 때문에 대선 경선 때부터 시작을 해서 대선 후보 과정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후보 그리고 자신들의 의원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상대방을 비판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정당성을 갖고 있겠으며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여야가 자신들의 한 말 과거에 되돌아갔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 MBN이 구성을 정말 잘하셨는데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까지 저렇게 찾아서 하신 거 보면 대통령도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다시 기억을 하니까 저게 기억이 나거든요. 저런 모습 보면 좀 부끄럽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악담을 윤석열 정부가 잘 안 되기 위해서 저거 찾은 거 아니에요. 잘 되라고 찾은 거예요. 과거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이걸 전재수 의원한테 여쭤봤어야 되는데 왜 이재명 의원 그러면 나오지 말아야죠 당대표에 그렇게 논평하실 거면 박홍근 원내대표가. 예, 저는 이재명 좀 나오지 말자고 하시는 쪽이 있죠 참. 97그룹이시죠 참. 음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음주는 해서는 안 되고요. 저는 상당한 결격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대선 기간 중에 두말할 필요 없이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사과를 드렸고 지금 박순애 교육부 장관 지금 임명이 됐으니까 이분은 음주까지 간 문제가 아니고 음주를 넘어선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51 이게 이제 시중의 이야기는 뭐냐면 소주 3병을 원샷으로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치라 그러더라고요. 그건 이제 시중 얘기니까 저희가 지금 방송에서 다루기는 좀 어렵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이 한 2.5배라 그러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보통의 경우에는 벌금을 맞잖아요. 근데 이게 정식 재판을 청구를 했는데 선고 유예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센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재판을 했는지 아니면 그 판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이게 선고 유예가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의문까지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뭐 소주 3병을 먹었는지 아니면 뭐 선고 유예가 나온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음주운전 논란 때문에 불똥이 여기저기로 튀는 것 같고요. 우리 전재수 의원께서는 이재명 지금 의원도 당대표에 나오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자막으로 저희가 뽑아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당대표 선거 때 다시 한번 그 얘기를 여쭙겠습니다. 자, 또 한 명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입니다. 제가 아까 임명을 강행했다라고 하는데 아직 임명이 강행이 된 건 아니고요. 이제 후보자 지명이 이뤄진 것이죠. 근데 어제 지명이 이뤄진과 동시에 과거에 여제자 성희롱 발언이 있었던 것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홍열 후보자의 경우에는 오늘 조금 색다른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깊이 반성한다. 도저히 아니다 하면은 낙마까지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명 하루 만에 꺼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예측 불허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직접 후보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깬 다음에 그 다음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안 다음에 쥐구멍이라도 솔직히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거 제가 도저히 너무나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후회가 많았고 너무 후회가 많았고 이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때의 사정들을 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는 하여간 뭐 얘기가 충분히 됐었고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뭐 무슨 자격이 없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도 저는 뭐 사실은 담담하게 받아들이자고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만약에 커져서 도저히 이것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이 일은 아니다 그러면 저는 충분 그 흔히 말하는 낙마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 총장님. 예, 저렇게 과거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막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시죠. 과거에 성희롱 발언을 했던 것 자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굉장히 부적절하고 잘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발언 때문에 자진 낙마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들으신 것처럼 당시에 이 피해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했고 또 학교에서 처벌도 없었고 그리고 오늘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했고 필요하면은 이 문제가 커진다고 하면 스스로 사퇴하겠다라고 했던 오늘 이 송홍열 후보자의 저 기자회견 내용은 코멘트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저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이거 문제 가지고 부담 주지 말고 그냥 물러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부적절한 발언이고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최우선의 기준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저런 얘기를 특히 이제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신분에서 했다는 거는 공직 후보자가 되게 저는 부적절한 그런 자질이나 그런 도덕성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고 근데 이 문제를 저는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엄호하려고 하면 내로남불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민주당 내 최강욱 의원의 그런 어떤 이 동료 의원에 대한 성희롱 논란 그게 이제 온라인 줌 회의에서 발생한 거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의원직 사퇴 거론했어요. 그 얘기 정도를 가지고 의원직 사퇴를 거론할 거라면 저분의 저런 얘기를 보면 공직 후보자 자리에 근처에 올 수도 없는 그런 수준의 발언이죠. 최강욱 의원의 발언도 굉장히 센 발언이었어요. 아니 뭐 센 발언입니다. 센 발언인데 그에 못지않은 발언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송홍열 후보자의 저거는 괜찮고 발언도, 저거는 법적으로 처벌 안 받았으니까 괜찮고 그건 문제다. 이런 내로남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지금 그 인사 기준이라는 게 자꾸 전 정부하고 비교해서 뭐 낫다,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내로남불의 연속이에요. 제가 송홍열 후보자를 뭐 굳이 편들 필요도 없고 편들 이유도 없고 대변할 이유도 없습니다만은 과거 결함이 있어서 낙마했던 분들이 처음 하루 이틀 지명 하루 이틀에는 자기는 잘못 없다, 자기는 깨끗하다, 자기는 억울하다는 쪽의 논조가 굉장히 강했는데 이분은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그리고 여차하면 자진 사퇴하겠다 이런 표현까지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자진 낙마, 스스로 낙마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동정표를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박 총장님,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이건 동정표를 얻을 수 없는 발언들이고 행위였던가요? 아니 동정으로 부적절한 사람을 공직에 임명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호하십니다. 우리 박 총장님은 잘못했으면 깨끗하게 물러날 일이지 이렇게 평가할 일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저렇게 낙마까지 생각하고 있어라고 얘기한 것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것이냐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나는 정말 공정거래위원장이 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연기한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또. 네, 예. 왜냐하면은 과거에 저런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정말 보다 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난 안 할래요라는 게 맞았지. 뭐 물론 많은 얘기가 있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후보자 자격을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돌파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지와 지금의 저의 저러한 반응은 좀 상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중요한 게 있어요. 2014년도에 저는 성희롱성 발언을 많이 했잖아요. 저게 끝일까요? 술 먹고 만약에 한두 건에 저러한 얘기를 했다라고 다른 분들의 증언이 나오면은요, 이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뭐 아직 이거 외에 더 있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청문회 과정이 진행이 되면 민주당 쪽으로 제보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더 이상 저분은 장관 후보자로서 견딜 수 없을 것이고 저는 대통령실의 인사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다시 한번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런 발언을 했는데도 괜찮아. 이거 우리가 돌파할 수 있어. 장관 될 수 있으니까 버텨. 오케이. 받아들여. 이렇게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인사 기준이 뭡니까?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구원투수 김병미 위원장님 나서 주시죠. 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송홍열 후보자 이 발언, 앞서 뭐 박순애 후보자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했습니다만 이 송홍열 후보자 그대로 가져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발언을 보면 지난 정부와 다르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어조도 있지만 그래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게 된다면 같은 잘못은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최소한의 노력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전임 정부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했던 인사들이 30회가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부적절하다고 국민들께서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을 끌고 갔던 전례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되는 단계 속에서 여러 전문성과 능력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아마 국민 앞에 후보자로 선보이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보다 솔직하게 자성 어린 고백을 하고 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국민 예. 여론이 높은 성인지 감수성이 올라가고 있는 현재의 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면 저는 대통령의 생각뿐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후보자가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한 예.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들이 국민 앞에 조금 더 솔직한 모습들을 보이기 위한 대통령, 새 정부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송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조금 전에 설명 주셨던 내용들처럼 지금 나와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보다 청문회를 거치게 되면 훨씬 더 거친 공세가 이어지게 될 텐데 한두 사람에 대한 인사 때문에 전체적인 정권의 지지율에 만약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앞서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해야 될 일이 너무나 산적해 있는 윤석열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일들을 인사에 해당되는 사람들 스스로가 깊게 좀 숙고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뭐 한국의 대표적인 학자이고 또 해당 분야의 행정학 쪽으로도 그렇고요. 또 이제 공정거래 관련해서도 최고의 전문가임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 능력과 자질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언론과 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흠결 사항이 굉장히 중대한 비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어떤 인사 스타일 또 언론을 대하는 스타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신경 안 쓴다는 말씀은 그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다. 나는 뭐 국민의 뜻을 개의치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서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책임감에서 나온 표현이지 그 신경 안 쓰는 대통령은 신경 안 쓰는 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신경 쓰죠. 아, 다 신경 씁니까? 다 신경 쓰죠. 대통령도 신경 쓰죠. 왜 안 씁니까? 다만 거기서 뭐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어쩌고 이렇게
이게 구차하게 변명하는 것보다 내가 딱 중심을 잡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다는 그런 책임감에서 그런 표현을 쓰신 거지 지지율 신경 많이 쓰십니다.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도 뭐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글쎄요 지금 뭐 공식적인 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뭐 그렇다고 뭐 어떻게 좀 방법을 알려주시죠. 서해 공무원 사건 결과 뒤집힌 거 대통령 직접 입장 궁금하고요. 공인된 핵실자를 얻기 위한 추가 조치. 글쎄 뭐 그걸 뭐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더 진행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뭐 정확하게는 그 디테일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주 52시간 개편을 두고 노동계에서는 이게 주 52시간제 제도의 취지에 좀 반하는 거다, 반발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아침마다 기자들이 그냥 출근길에 얘기를 하면 거기서 그냥 별로 생각하지 않고 툭툭툭 뱉는 그런 지금 답변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별로 세련되지 못하지 않았나. 아니 뭐 일각에서는 뭐 솔직하고 투박하다 뭐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하기도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대통령의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벼우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원래 야당과 언론은 집권 세력 또 집권 여당 또 대통령 권력을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비판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또 그 생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짢게 생각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만 어쨌든 최근 이 대통령의 화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타일에 대해서 야당과 또 전직 원로들이라든지 이런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쓴소리들이 계속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뭔가 변화가 올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묵묵하게 국민만 바라보고 본인 스타일로 또 윤 정부 색깔 그대로 갈 것인지, 약간 그 기로에 섰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좀 바뀔까요? 아니면 그대로 갈까요? 제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일들을 경청하고 또 국민들께서 변하는 방향을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변할 준비가 돼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때도 무수히 많은 그런 모습들을 봤고 본인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게 있습니다만 내각 인선에서 여성 인사가 많이 부족하지 않는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었고 곰곰이 생각하고 숙고한 뒤에 추가적인 인선에서 여성 장관을 대거 발탁하는 모습들을 지켜보게 되더라도 처음에 생각했던 내용들이 국민들께 불편하게 다가설 수 있다면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옳다고 판단하는 중심과 기조가 흔들리지 않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어 스태핑을 처음 실시했던 것도 구중군과 청와대를 나와서 숨지 않겠다. 국민 앞에 좋은 뉴스든 좋지 않은 뉴스든 솔직하게 얘기하고 국민에 대신해서 묻는 기자들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도어 스태핑을 통한 말의 설화들이 다소 정권이 좀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스타일 자체를 바꾸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대신 매일 아침 출근길에 이렇게 기자들과의 약식 기자회견 형식으로 한 6개, 7개의 많은 질문들을 소화하다 보면 결국 원하든 원치 않듯 뉴스에 쓰일 수 있는 말들이 계속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자들과 함께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신은 갖추더라도 그걸 매일 아침에 이렇게 많은 양의 질의응답을 대통령이 다 소화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지적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한 적정 수준에서 조치를 맞추면서 변화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전재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야당이라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정부로 끝나는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원하는 거는 야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요. 이제 대한민국의 국격을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보더라도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정도 되면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 한두 분 정도는 가질 때가 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라고 뭐 이게 망하라고 저주에 가까운 공격만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대통령께서 소탈하고 격이 없는 것은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저 도어 스태핑도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역대 보지 못했던 대통령의 모습, 격이 없고 소탈한 모습 굉장히 좋은데 이것도 때와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두 번, 뭐 서너 번, 뭐
때로는 그것이 필요한 때 할 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과 시도 때도 없이 뭐 의제와 상관없이 분위기와 상관없이 또 국민 눈치를 봐야 될 때 보지 않고 이런 것은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것이죠.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께서 취하는 단어 선택, 표정, 억양, 말투, 눈빛 이런 것까지 국민들이 다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품격이 있을 필요가 있다. 조금 더 정교하고 조금 더 세심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대통령실에서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좀 보좌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40분 가까이 윤석열 대통령의 화법도 최근에 있었던 인사 논란을 좀 짚어봤습니다. 뚜렷한 답이 보이는지 아니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대통령실 또 대통령 스스로가 고민하고 있는지 모든 것들이 좀 궁금해집니다.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네, 대통령은 또 대통령대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고민이 큽니다만 여당인 집권 여당도 굉장히 지금 내용 속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당 내에 이런 갈등 관계다라는 그런 설문응답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준석 당대표 모레 윤리위에서 본인들의 성비 의혹과 관련된 결론이 나죠. 과연 어떤 결론이 날지 초미의 관심사인데 어제는 침묵 모드를 일관했는데 오늘은 또 선택적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절제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쏟아냈습니다. 이 모습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윤핵관들의 대표님 공격은 윤심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드러난 것만 보기에는 전혀 그런 징후가 없다. 대통령께서 당무에 개입한 징후가 없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다선 의원들도 있고 한데 소위 윤핵관이라 불리는 분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알지 못한다. 윤리 징계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혁신위에 대한 공격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간 것도 무슨 제가 사적인 일정을 간 것처럼 공격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윤리위와 관계없이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세력 쪽에서 들어오는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 윤리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모르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윤리는 당원 당규상 독립된 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윤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좀 빨리 났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희망사항도 내기가 좀 곤란하세요? 아니 결론을 빨리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는 것이 중요하죠. 신속 정확이 최선인데 신속 최선이 정확인데 그 신속보다는 정확이 더 저는 우선순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권성동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 회의나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또 관여할 수가 없다. 왜?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신속보다는 정확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가 섣불리 결론이 날 경우에 당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 분석이 아마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박신영님, 이준석 대표가 어제는 침묵을 지키다가 오늘 아침에는 선택적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딱 들어보면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윤핵관과 관련이 없다. 대통령의 뜻이 자신의 징계에 꽂혀 있는 게 아니다. 오로지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윤핵관들이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자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희생양으로 삼기, 윤핵관들이 정치적 희생양으로 자기를 지금 표적화하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뭐 그런 메시지도 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윤심은 윤핵관들의 그런 행태와는 다르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윤심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는 표현을 했지만 그 이전에 했던 인터뷰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윤 대통령의 생각을 나도 아는데 지금 윤핵관들이 이렇게 본인을 공격하면서 당에서 축출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대통령의 생각은 아닐 거다라는 이제 일종의 이제 기대, 희망 이런 것들을 계속 표현을 하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이 스페인 갔다 귀국하는 길에 출국할 때는 배웅을 안 나가는데 귀국길에 마중을 나가서 굉장히 깍듯하게 대통령과 또 김건희 여사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어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따로 만났다. 이런 보도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대통령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이준석 대표는 뭐 상당 부분 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사면초가 상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어쨌든 윤심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 생각을 본인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윤핵관들하고는 여전히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지만 대통령의 뜻은 그와 다르고 대통령은 나의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자꾸 어필하는 것 같은데 실제 대통령의 뜻이 이준석 대표가 바라는 대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국정 운영의 과제들이 있는데 여당이 저렇게 노이즈를 일으키는 걸 대통령이 과연 용납할까?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저런 침묵 내지는 당과의 거리 두기는 어쩌면 윤핵관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사실상의 방관 내지는 동조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과 이런 문제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다. 윤핵관 쪽이 의미를 부여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오늘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윤심을 그나마 그래도 제일 잘하는 게 우리 김병민 위원장인 것 같습니다. 정말 대통령과 윤핵관은 관련 없어요?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당무에 관심이 없어요? 정말 윤핵관들이 대통령을 팔아서 이준석 대표를 찍어서 내보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 표현대로? 윤핵관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그렇죠. 선거 때 보면 익명으로 비판하지 말아라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언급하고 그러면서 이제 당 대표로서의 당무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선거에 중단 활동을 했었을 때 윤핵관과의 갈등 마찰이 있었던 것처럼 언급이 됩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실체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주장만 있을 뿐이고 이준석 대표의 주장 이후 그 사건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려면 당내에서 보다 많은 훨씬 더 어려운 절차들을 거칠 수밖에 없겠죠. 정치는 수사처럼 법률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내용들을 검증하고 규명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풀어나가야 됩니다. 더군다나 당 대표라고 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 당내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다른 이해관계들을 조정하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당내에 있는 인사를 윤핵관으로 규정을 시켜놓고 그 윤핵관이 나를 공격한다라고 프레임을 잡는 순간부터 당이 훨씬 더 수렁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윤핵관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단어로 규정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지금 현재 있는 각종 현안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이고 당과 대통령실이 관계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 현안 사안들을 풀어내기 위한 당은 어떠한 협력과 지원들이 있을 것인가를 놓고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당대표의 윤리위 문제 등에 대한 지역적인 내용을 대통령이 신경 쓰는 것처럼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윤핵관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과 여기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면서 언급하는 것 자체 두 가지 모두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친윤계 또 윤핵관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핵관이란 용어는 이준석 대표가 만들어낸 얘기고 대통령은 자신은 당무에 관심이 없다,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준석 대표는 윤핵관, 친윤계가 자기를 몰아붙인다, 사면 초과에 고립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이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배현진 최고위원이 연일 윤리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배현진 최고가 어제 그러니까 그 최고위 회의 보이콧을 선언을 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나오기 싫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이준석 대표를 비토하는 거 아닙니까? 메시지는 그런 거 아닌가요? 뭐 할 수 있죠, 뭐. 근데 왜 그러니까 사이가 그렇게 안 좋으십니까? 뭐 저는 사이 안 좋을 거 딱히 없고요. 근데 저는 제가 얘기했듯이 배현진 최고위원이 최근에 아까 말했던 그 사조직 비판을 필두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이제 혁신이는 사조직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 지금 보니까 아니잖아요. 아마 좀 그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좀 민망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자, 이게 두 분의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호불호 때문에 생긴 일이라면 그냥 그렇게 두 분 사이가 그렇게 별로 보기 안 좋구나.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는 안 좋지 않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지금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른바 신친윤계, 신윤핵관 쪽으로 분류가 되면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윤핵관 전체가 자신을 좀 몰아붙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대놓고 윤리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신친윤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최고위원만이 윤리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뭐 본인이 나오기 싫다는데 뭐라 하겠나 이런 표현도 했고요. 이제 보이콧과 관련해서 뭐 딱히 안 좋을 것 없다 이런 얘기도 좀 했고 배현진 최고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이 성비위가 없으면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면 될 일인데 뭘 그렇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하느냐라는 식으로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장 교수님. 배현진 최고위원이 유독 자신의 성비위 의혹, 윤리위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을 공격하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윤핵관들이 친윤계가 나를 윤리위를 통해서 제거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배현진 최고가 갑자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심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도가 있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2024년도에 윤핵관들의 인정을 받아서 지역구를 지키고 공천을 받겠다. 그래서 재선 의원이 되고 싶다. 그런 의지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또한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준석 대표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을 위해서 건전한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배현진 최고가 상당히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위원회의 때 저런 악수 문제와 어깨를 치는 모습도 좀 여당의 최고위원 회의 때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우스꽝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한 배현진 최고가 이준석 대표한테 나 뜨거운 얘기 해명부터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일관되게 나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할 게 있으면 징계하는 게 맞지 지금 어떤 제보라든지 특정 유튜버가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집권여당 당대표를 제거하듯이 징계를 하겠다라고 지금 움직임이 보이는 것은 다른 정치적인 의도와 사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부적절한 일들이 집권여당에서 보여지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7월 7일이 집권여당의 여러 가지 일들의 가장 큰 분기점이 될 수가 있어 보여서 상당히 우려스럽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렇게 당이 쪼개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당이 이준석 대표가 당을 탈당을 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이런 형태는 안 될 건데 이준석 대표가 기본적으로 20, 30대 젊은 층, 특히 남성들의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20, 30대가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고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다른 그룹들에서는 윤핵관들이 이거 잘못된 행동, 이거는 잘못됐어라고 지지층이 또 분열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집권 여당의 지지층이 분열된다라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국정 운영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는데 성상납 받았으면은요 범죄로서 당연히 처벌받아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윤리위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경찰 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 그러면 7일 날 예정됐던 윤리위도 또 연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측하기에는 7월 7일 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또 미뤄질 수가 있다. 네, 왜냐하면 그날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해명과 소명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해명과 소명이 윤리위원회에서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과 상충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을 그 하루에 몇 시간 동안 논의를 해서 집권여당 당대표를 쫓아낸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절차상으로 시간적으로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있고 거듭 말씀드렸지만 경찰 조사가 끝나지 않았고요. 또한 지금 집권여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고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를 지금 쫓아내듯이 징계를 하는 것이 정무적인 판단을 해봤을 때 옳은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날은 징계를 안 하고 경찰 조사를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징계를 하겠다라고 결론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연기할지 아니면 그날 결론을 낼지는 윤리위원장이 결정하는 건데 그렇죠. 우리 장 교수님 왜 다른 매체 인터뷰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키맨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까 들으셨지만 윤리 문제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자기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멘트를 정확히 보셔야죠. 신속하게 징계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핵관 중에 정말 핵심 관계자 아니겠습니까?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저분의 정치적인 미래와 이준석 대표의 지금 정치적인 위상이 연동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일찌감치 미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준석 대표가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에게는 오늘 또 하나의 악재가 될까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납을 했다라고 하는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의 변호인
이 김소연 씨인데요. 이분이 오늘 또 중요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 김성진 씨가 경찰에서 이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2차 조사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이 이준석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결정적인 또 2차 증거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시계가 전달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8월 15일 날 이게 뭐 배포된 시계가 어떻게 당일날 이쪽으로 건너갈 수 있겠냐 그렇게 빨리 신속하게 넘어갈 수 있느냐라면서 거짓이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김소연 변호사는 리얼 이응 키크라고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런 표현을 부채를 들고 나왔는데 이게 뭔지도 조금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좀 오세요. 마이크 앞으로. 김성진 대표 회사의 핵심 개발자였던 직원이 그쯤에 김성진 대표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 시계 사진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그 흔히 알고 있는 청와대 그 공장에서 이렇게 주문 제작한 청와대 사진이 아니라 박근혜 이름이 적혀 있는 박근혜 대통령 성함이 적혀 있는 그 대통령 시계가 사진이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전달을 받은 게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도 오늘 진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시계가 이 시계인가 확인을 한 다음에 제가 저녁 때 언론인분들께 시계 사진과 함께 낱낱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접대가 이뤄졌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불리는 박근혜 시계. 그러니까 이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시계를 좀 갖고 싶었나 봐요. 그걸 좀 이준석 대표에게 구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준석 대표가 성접대 받는 날 그거를 이제 이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얘기가 바로 김소연 변호사의 주장인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이런 식으로 시간상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준혜, 이 어떻게 그 김소연 변호사가 오늘 이거는 두 분의 얘기가 서로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경찰도 아니고 이거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방송에서 제가 네 분에게 물어봐도 네 분도 모르실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 그 부채에 써져 있던 리얼 이응 크크 이제는 여기까지 그 말은 뭐예요? 저거를 왜 김소연 변호사가 이렇게 더우면서 연신 붙이는 부채에 저 문구를 써갖고 온 거예요? 저분은? 저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들하고 갈등을 빚으면서 가출을 했었잖아요. 그 무렵에 SNS에 적었던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정확하게 어떤 상황을 저렇게 묘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대표인데 당대표 패싱도 일어나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필승 전략하고는 다른 이제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데 문제의식을 느껴서 상당한 갈등을 빚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썼던 메시지를 지금 이제 김소연 변호사는 단순히 변호사 차원을 넘어서서 정치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저격하고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저격용 메시지로 저걸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작진들이 다 찾아봤어요. 리얼 이응 크크는 어디서 나왔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 당시 후보와 단일화를 겁낸다라고 하는 안철수 의원 쪽에 얘기가 나왔을 때 레알 크크라고 하면서 약간 비판성, 조롱성으로 썼던 말이고요.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서 총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시자고 하는 얘기도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안 들어주고 또 이 누구죠? 경기대 우리 김수정 교수님, 이수정 교수죠. 이수정 교수라든지 이렇게 이제 약간 페미니즘적 경향이 있는 분들을 영입했을 때 자신의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자기가 이제 그만두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우리 박충렬이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인지 울산인지 내려갈 때 이제 했던 얘기입니다. 어쨌든 김소연 변호사가 그때 그거를 갖고 와서 이준석 대표를 다시 한번 저격했습니다. 자, 운명이 어떻게 될지 내일 모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장관이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발빠르게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공석인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후보위원회를 좀 꾸리는 것이죠. 직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산적한 업무가 많다는 점은 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달 이상 진행되어야 될 총장 선임 이후에 모든 인사를 뒤로밀겠다, 그거는 일을 제대로 안 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것이고요.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고 빨리 체제를 갖춰서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특히 정권 교체기 같은 경우 과거 정부에 있어서는 총장뿐 아니라 장관이 없는데도 검사 인사를 한 적이 있죠. 그리고 총장 추천위는 저희가 공개는 안 하고 있지만 추천위 구성은 이미 작업에 들어간 상태고요. 스케줄에 다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찰총장 임명이 조금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추천위 구성이 좀 됐고요. 곧 이제 임명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고, 변호사 시험 볼 때 이제 펜으로 수십 장에 이제 며칠 동안 이게 쓰는데 그것도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의 지시로 인해서 이제 컴퓨터로 쓰게끔 이제 제도가 바뀐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재섭 의원님.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 한동훈 장관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민주당 관련, 이재명 의원 관련된 수사들이 명백한 정치보복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장이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지금 한동훈 장관만 이렇게 띄워줘서 지금 차기 여건에 유력한 대선 주자로 급부상시키는지, 그 부분을 한번 냉정하게 고민해 보셨어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를 예. 정치 보복 상태로 규정하고 단정짓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계속 그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보복 수사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위기 의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정치 보복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지나 보면 이제 알겠죠. 예. 왜 이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이제 걱정을 하느냐면 예. 최근에 이제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4번을 했습니다. 예. 검찰 인사 4번을 하면서 검찰 조직을 완전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1색의 검찰 조직을 완전히 꾸린 것이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검찰 조직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체제로 완전히 이제 한 몸을 만들어 놨는데 예. 그러면 왜 이렇게 만들었겠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우려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과연 이렇게 만든 검찰 조직을 가지고 과연 어떤 이제 수사를 하는지 그것이 정치 보복적 성격의 수사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예. 이제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기구를 만든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을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들이 좀 우려를 하는 것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자신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검찰 인사를 했을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추미애 장관이 검찰 인사를 했을 때 예. 이 난리가 났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 추천 인사위원회조차 꾸리지 않고 무려 700명에 가까운 검찰 인사를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진행을 했습니다. 예. 인사라는 것은 절차와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해놓고 지금 한 7, 80명의 검사들, 예. 한 100명 가까이 되는 검사들이 지금 줄사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친윤 또는 친한 일색의 인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이 줄사표를 쓰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 지금 미국에 가 계신데 이것도 굉장히 의아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다루긴 했습니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모 여론조사에서 지금 여권 내 3위, 그러니까 1위에 올라왔어요. 네. 그렇죠?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1위에 올랐는데 이걸 진짜 여권 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철험의 역할들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도 철험회가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애당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선 주자, 지금 이 시기에 차기 대선 주자의 여론조사를 돌리는 것도 저는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드는 시점이 있습니다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 굉장히 큰 곤혹을 치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고를 했습니다만 막상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망신을 당하게 된 건 철험회 출신의 김남국 의원, 그리고 최강욱 의원 등이 이모 등에 대한 자충수의 발언을 던지면서 오히려 한동훈 장관에 더 띄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오히려 그 법사위 내에서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정치 지도자다운 기본적인 자질을 갖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 측면 중에 하나는
이쪽 저쪽을 가리지 않고 거대 권력과 맞서 싸우면서 수사를 해왔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같은 결에서 이쪽 저쪽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를 해왔던 한동훈 장관의 지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여론조사 지표는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검찰 인사 등에 대한 무리수에 대한 비판도 일부 있습니다만 또 본인이 해야 되는 역할들을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호평가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정치 행위로 규정하게 되는 모습들은 매우 섣부르기 때문에 따라서 민주당이 이런 한동훈 장관의 모습의 일부를 지켜보고선 정치 보복이 있을 거야라고 예단하게 되는 것도 오히려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권에게 차기 대선 주자가 자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거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앞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의원의 지지율이 굉장히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임종석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이 아주 혹한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의 이재명이 돼야지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서는 안 된다. 너무 화가 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재수 의원님 이해가 가는 대목인가요? 당이 사당화되는 거예요? 이재명계로?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재명의 사당이 아니고 이재명이 추구하는 어떤 정치 개혁을 민주당에서 실현하겠다 이런 의미였죠. 그런데 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제 사당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염치 이런 없는 의미로서 행동에 화가 난다. 뭐 이런데 뭐가 염치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의미로서 이제 비판을 하는 것 같고요. 이재명의 민주당이든 민주당의 이재명이든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대선에서 지고 난 뒤에 민주당이 사실은 시끄럽지 않습니까? 원래 대선에서 지고 나면은 당은 시끄럽게 마련이고 그런 시끄러운 과정과 몸부림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새로운 질서 또 새로운 기풍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니까 이 부분도 뭐 이재명 의원이 한 번쯤 새겨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답형으로 아주 짧게요. 언제 출마 선언하십니까? 저는 금요일 전까지 입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요일 날 선언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